자, 의림신법에서 사용되는 성수가 4개가 있고요. 또 수익률이 3종류가 있는데 거의 다 공식이니까 오늘 공식 다 기억하면 참 머리 아프겠죠. 원리를 하나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공식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 성수가 4개가 있죠. 이 투자 금액이 가능 총소득이나 유효 총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 그게 총소득 성수. 총소득하고 조소득 같은 말이라 그랬지. 조소득 성수라고요. 또 투자 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 그게 순소득 성수. 투자 금액은 세전현금 수지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게 세전현금 수지 성수. 그리고 투자 금액이 세후 현금 수지에 몇 배가 되느냐. 그걸 의미하는 게 세후 현금 수지 성수. 이렇게 성수는 4개가 있고요. 이 성수하고 이제 역수가 수익률이라 그랬어. 근데 수익률도 이제 3종류가 있습니다. 순소득 성수하고 역수가 종합 자본 환원율. 이 이름들을 모르면 안 돼요. 종합 자본 환원율 또는 총투자 수익률 다 같은 말인데 동의어가 많습니다. 종합 자본 환원율, 총투자 수익률 같은 편이고요. 세전현금 수지 성수하고 역수가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후 현금 수지 성수하고 역수는 세후 수익률.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3종류, 성수는 4개. 비율이 7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율들은 전부 공식이란 말이야. 공식.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다 있는 거잖아. 그지? 자, 성수는 분모에 뭐가 들어갔노? 수익이. 분자에 투자 금액이 들어갔죠. 그리고 수익률은 분모 분자를 바꾸니까지 분모에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분자에 수익이 들어가잖아. 그지? 성수가 4개가 있는데 조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현금 수지 성수, 세후현금 수지 성수가 있는데 이 분모에 들어가는 수익은 전부 성수 앞에 있는 수익을 그대로 분모에 갖다 주면 됩니다. 응? 총소득 성수는 총소득이 분모에, 순소득 성수는 순소득하고 같은 말이 뭐야?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분모에 가면 돼.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성수는 세전현금 수지가 분모에 가면 돼요. 또 세후현금 수지 성수는 세후현금 수지가 분모에 가면 돼. 왜? 투자 금액이 이 분모에 있는 수익의 몇 배가 되나를 의미하니까 총소득 성수는 투자 금액이 요놈의 몇 배냐. 또 순소득수는 투자 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에는 성수 앞에 있는 수익을 그대로 갖다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분자에 뭐가 들어가노?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 부동산에 투자할 때요. 총투자 금액, 총투자액은 항상 지분하고 부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야. 지분만으로 투자를 하면은 부채가 없으니까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지레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채를 일정 부분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지분 없이 부채만 갖고 투자를 하잖아. 그죠? 부채만 갖고 투자하면 금융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부채를 활용해서 오히려 이자를 지출을 하면 수익이 감소해서 부의 지레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분만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을 증가시킬 수가 없고 부채만 갖고 투자를 하면 부의 지레트 효과라서 손실이 나니까 지분과 부채를 적절히 섞어서 투자를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투자 금액이 지분하고 부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봐요. 여기 지금 수익이 5종류의 수익이 있지. 수익의 종류가 5종류라. 근데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 요 위에 3가지 수익하고 세전 세후현금 수지 밑에 2가지 수익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잘 봐. 요 위에 3가지 수익은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기 전에 나온 수익이고 밑에 2가지 수익은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후에 나온 수익이죠. 그럼 요 세전이나 세후현금 수지는 여기서 부채에 대한 대가를 갚았지. 부채에 대한 대가를 갚았다? 그럼 부채에 대한 대가를 갚았으면 지분 투자한 돈, 내 돈에서 나온 수익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세전이나 세후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에요. 근데 위에 3가지 수익은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기 전이니까 요 3가지 수익에는 지분에서 나온 수익도 있고 부채에서 나온 수익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야. 부채에 대한 대가를 안 갚았으니까. 그지? 그럼 지분과 부채를 합치면 뭐고? 총투자 금액이죠. 그래서 요 위에 3가지 수익은 총투자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개념이 이렇게 다르니까 자, 이 수익이 분모에 들어가는 수익이 총소득이나 순영업 소득까지는 총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 되죠. 그리고 총투자 금액이 이런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의미해.
고로 분자에 총 투자금이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근데 세전성수하고 세후현금수지성수를 보면은 분자에 지분투자금이 들어가 있죠. 왜 그래? 이 분모에 있는 수익 자체가 세전이나 세후현금수지는 지분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분투자 금액이 이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액이 분자에 지분투자 금액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다. 이 개념을 모르면 여러분이 공식을 전부 외우셔야 돼. 억지로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 원리만 알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죠. 그죠? 잘 들어라. 성수를 만들 때는 성수는 성수 앞에 있는 수익을 분모에 그대로 갖다 주면 돼. 분모에.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수익은 뭔지 다 알겠죠? 성수 앞에 있는 수익만 그냥 분모에 갖다 넣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분자에는 투자 금액이 들어가.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데 분모에 있는 수익이 총소득이나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잖아요. 고로 분자에 총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 세전이나 세후현금수는 지분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니까 분자에 지분투자 금액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치? 그 공식을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렇네. 그리고 이제 역수를 외워. 역수를.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종합자본원이다. 그럼 종합자본원은 순소득 성수하고 분모분자 뒤바꾸면 되잖아요. 요 놈이 이거하고 역수다. 그럼 지분배당률은 세전성수하고 분모분자를 뒤바꿔 놓으면 되죠. 공부할 게 뭐 있노? 왜? 다 끝났지 공식. 그죠? 어려운 갑네. 어렵습니다. 한 번 듣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이게 다 전문적인 능력이고 학자들이 만들어낸 건데 빔이 어렵겠나? 에? 그죠? 근데 여러분 수준이라도 되니까 이해를 하는 거야. 에? 그죠? 식당에서 접시 따는 사람 이해 못해. 힘들다니까. 이게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그죠? 전문가들이 하는 공부 아닙니까? 공인중개사 사자가 무슨 사자고? 선비사자. 사자 붙은 자격증이 몇 개 없어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전문가라고 전문가. 그죠? 사자가 뭐 사기사자인 줄 알아요. 선비사자인데 그지? 아주 대단한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원리도 까다롭다 보니까 한 번만에 정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공식을 줄 때 외우려고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성수는 자본 회수기간을 뜻하거든.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이 그 성수를 대표하는 것도 순소득 성수가 자본 그 성수를 대표하는 거니까 원래 우리가 수익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의미합니다. 경비를 공제하고 경비는 수익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수익의 개념이 아니죠. 경비를 빼고 남는 게 실제 수익이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익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뜻하니까 성수를 대표하는 것도 순소득 성수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순소득 성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자본 회수 기간을 하고요. 이 순소득 성수인 자본 회수 기간이 짧아야 양호하죠. 성수는 전부 작을수록 양호하다 그랬지. 그럼 성수는 작을수록 양호한 투자에 되어 있고 자본 회수기간이 짧아서 성수가 작으면 수익률은 당연히 높겠죠. 그럼 지분 배당률이나 종합자본환율, 세후 수익률은 높을수록 양호한 투자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투자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성수와 수익률을 비교해가면서 성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높게 나타날수록 자본 회수기간이 짧아서 양호한 투자이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선택하는 기법이 어림편법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비율이 지금 7개가 나왔지만 이것들은 다 공식이니까 억지로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 원리를 좀 기억하란 말이야. 요 총소득이나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니까 만약에 분모나 분자의 수익이 그죠? 총투자액이나 수익이 순영업소득이나 총소득이 들어가 있잖아. 분모나 분자에 그지? 그럼 요 분모하고 분자에 들어가는 투자금액이 뭐가 들어가야 되고 총투자액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분모나 분자의 수익이 세전이나 세후행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투자 금액도 반드시 지분 투자 금액이 분모나 분자에 가야 돼. 총투자액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개념만 알면은 아주 어려운 게 없어요. 공식 자체를 그냥 문제로 내기도 하고 계산 문제로 물론 내기도 하지만 일단은 공식은 세부적인 포인트는 제가 나중에 3, 4월 단계에서 적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원리만 좀 섭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 자 회수기간 보러 갑시다. 이 비할인 기법을 이제 대표하는 것 중에 회수기간법도 있는데 이 회수기간법은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가를 가지고 투자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수기간법도 단순 회수기간법과 현가 회수기간법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통상적으로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면 단순 회수기간법을 의미해요. 그럼 이 회수기간법이 지금 비할인 기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화폐의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단점을 안고 있는 게 합계의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가회수기한법 또는 할인회수기한법이라고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시험은 현가회수기한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현가회수기한법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현가회수기한법은 자본회수기간을 고려할 때 화폐 가치를 현재 가치화 시켜서 자본회수기간을 고려한다 이 말이야. 그럼 화폐 가치를 현재 가치화 시키면 당연히 화폐의 시행가치를 고려하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방법들은 모두 화폐의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요 현가회수기한법 요놈만 화폐의 시행가치를 고려하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회수기한법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냥 회수기한법 그러면 단순 회수기한법을 뜻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 그래야 돼. 그런데 반드시 무슨 말이 현가라는 용어가 들어간다. 현가 회수기한법은 회수기한을 고려할 때 화폐 가치를 현재 가치화 시킨다는 뜻이야. 즉 할인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행가치를 고려하게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포인트가 여기 있죠. 자, 어림셈법,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비율분석법 네 가지는 시행가치를 고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야 돼. 여기까지는. 근데 요것만 요거 유일하게 현가회수기간법만 시행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화폐의 시행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4개가 나왔네. 수령가법, 수익순수법, 내부순위법하고 현가회수기간법은 시행가치를 고려한다. 또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4개가 나왔네요. 어림셈법의 성수법과 수익률법하고 그 다음에 그냥 회수기간법 하면 이거는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 반드시 현가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시행가치를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셈법,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비율분석법은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한 문제짜리입니다. 뭐가 시행가치를 고려하고 뭐가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가. 이게 구분이 안 되기 위해서는 투자분석기법은 그냥 처음부터 먹통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거부터 구분해 놓고요. 그럼 회수기간법은 언제 투자를 선택하는가. 투자 선택 기준까지 익혀야 되겠네. 자, 투자자가 목표 회수 기간을 나는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4년이 걸린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목표 회수 기간을 4년 설정하고 있어. 그런데 투자안을 딱 분석해 보니까 투자안에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 이 투자안의 회수 기간, 투자안의 회수 기간은 2년이면 충분히 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내가 투자한 돈을 4년 만에 회수한다면 투자하겠다 그랬죠. 근데 지가 세운 목표보다 더 짧은 기간에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기꺼이 투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투자하게 되죠. 그런데 나는 4년 만에 자금을 회수한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 아니, 목표 회수기간을 4년 설정했는데 투자안을 분석해 보니까 투자안에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그런 기간이 6년 걸린다. 투자할 수가 없겠지. 4년 만에 나는 자금 회수를 해야 투자한다 그랬는데 자기가 세운 목표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투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목표 회수기간보다는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짧아야 되죠. 2년이 4년보다 짧잖아 그죠. 목표 회수기간보다는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더 짧을 때 투자를 채택하는 방법이 회수기간법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은 투자자 자신이 설정한 목표 회계 이익률 하고요. 투자안의 회계 이익률을 비교하는 방법이야. 근데 자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자 하면서죠. 나는 연간 회계 이익이 10%만 되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딱 목표를 세웠어. 연간 10%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한다. 이렇게 목표 회계이익률을 10% 책정했단 말이야. 근데 투자안을 딱 분석해 봤더니 투자안에서 예상되는 회계이익이 6%밖에 안 된다. 하겠다 안 하겠다 투자를? 할 수가 없지. 나는 10% 이익이 나야 투자한다 해놓고 6%밖에 예상이 안 돼도 투자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투자자가 목표 이익을 10% 설정했다. 근데 투자안을 딱 분석해 보니까 투자안에서 연간 예상되는 이익이 15%라. 그럼 자기가 세운 목표보다 더 높은 이익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꺼이 투자를 선택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은 목표 회계이익률보다는 투자안의 회계이익률이 더 클 때 투자를 채택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목표 이익률보다는 투자 내 이익률이 더 클 때 투자한다. 그럼 자, 여기서도 지금 투자 기준이 또 두 개가 더 나왔다. 목표 회수기간보다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짧을 때. 회수기간법은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회계적 율법은 투자 안의 회계 이익률이 목표 회계 이익률보다 더 클 때. 요 투자 기준까지 합쳐봐. 자, 투자 선택 기준이 수령가는 0보다 크면 투자, 수익수수법은 수익수수가 1보다 크면 투자, 내부수익법은 내부 수익률이 또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면 투자, 편익 비용률이 뭐보다 1보다 크면 투자. 같은 말이죠. 수익수수가 1보다 크다는 거지.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더 크면 투자. 목표 회수 기간보다 투자 안의 회수 기간이 짧으면 투자. 회계율법은 목표 회계 이익률보다 투자 안의 회계 이익률이 더 클 때 투자. 지금 투자 선택 기준이 몇 개고 지금? 저기 6번 같이 요거 7번, 요거 8번 하면 투자 선택 기준만 지금 부지기수로 얘기가 나왔죠. 그죠? 투자자가 언제 투자를 채택하는가? 한 문제처럼 보시면 돼. 이것도. 이 투자 선택 기준이 정리가 안 되어서는 투자 여부를 결정을 못 하는 거다. 그지? 전부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순행가는 뭐? 0. 수익수는 1. 0하고 1 숫자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임의로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순행가는 무조건 0보다 커야 투자를 하는 거고 수익수는 1보다 커야 투자를 하는 거야. 이 숫자가 서로 바뀌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율 분석법. 이 비율 분석법은 여러 가지 비율을 계산해 놓고 그 비율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투자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비율 분석인데 이 비율 분석에 사용되는 비율들이 다 중요한 비율이에요. 뭐 오늘 수업하는 거는 안 중요한 거 한 개도 없다 그랬죠. 자, 요 어쩔 수 없어 지워야 돼요. 7번이 없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머리 많이 아프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머리 아플 때 적혀야 눈에 악가전기를 바르면 된다. 안티프라민이 좋다. 시원합니다. 바르면 그제? 참 이 투자론이 참 괴롭다 보니까 너무 공부거리도 많고 여러분이 다 이 비율들을 안 외우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 하려면. 근데 여기서만 또 비율이 지금 7개 나왔죠. 근데 이것들이 다 역수니까 총소득 성수도 역수가 있겠죠. 근데 총소득 성수에 역수가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총자산 회전율은 왜 제가 여기서 어림시험에서 설명을 안 드렸냐면 이거는 어림시험에서 사용되는 수익률이 아니고 비율 보세요. 여기 어림시험에서 사용되는 요 수익률이 아니고요. 어림시험에서 사용되는 수익률은 밑에 세 개라 세 가지고 저 총자산 회전율은 비율 부분에서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계속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총자산 회전율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어림시험에서 사용되는 수익률이 아니고 비율 분석에서 사용되는 비율이거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드리는데 그냥 총자산 회전율은 조소득 성수와 역수 관계다. 그걸 아시는 게 이제 초점이에요. 자, 비율 분석법은 여러 가지 비율들을 비교해 가면서 투자 여부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비율 분석의 가장 큰 단점이 뭐겠어요? 이 여기에 나오는 비율들도 그죠? 지금 비하는 기법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이것들은 전부 화폐의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죠. 화폐의 시행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뭐가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것에 뭐가 있는가를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다. 자, 첫 번째 비율 대부 비율, 다른 말로 융자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차입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영어로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부동산 가치, loan to value, 부동산 가치에 대한 론,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LTV라고도 합니다. LTV. 이 대부비율이 LTV가 대부비율을 뜻하는 걸 아셔야 돼요. 저 매스컴에서 LTV를 인하니 그죠? LTV를 줄이니 늘리니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면 부동산을 담보로 정해야 되죠. 금융기관이 차입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받고 그 담보로 받은 부동산 가격에서 융자를 얼마만큼 해주느냐 이 비율이 대부비율이야. 그러니까 담보부동산 가치에서 융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융자액을 이제 부채 잔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가 융자 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다 갚아가야 될 돈 아닙니까? 그게 잔금이지. 그러니까 융자액을 부채 잔금,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에서 부채 잔금,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에서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부비율이라 한단 말이야.
자, 차입자가요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돈이 없어. 자기 자금이 4천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제공했어요. 그랬더니 금융기관이 6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대출을 몇 프로 받았노? 60% 받았지. 융자 60% 받았죠. 1억 중에 60%를 차입했죠. 1억 중 60%인 6천만 원이 저당이 잡힌 거죠. 저당권을 6천 원 하고 설정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1억 중 60%인 6천만 원만큼이 담보가 인정됐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1억의 60%인 6천만 원으로 책정이 됐죠. 담보로 인정된 비율이 60%다. 똑같은 말이야.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차입 비율, 저당 비율. 누가 저렇게 용어를 많이 만드는지 뭐 머리 치가 난다, 그제? 동의어 이러면 썩을 놈의 동의어 얼마나 많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당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지문으로 그냥 한 개 바로 나와요,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된다. 제가 알려드리는 동의어는 다 기억하라 그랬죠.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부동산 가게에서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바로 대부비율을 하는데요.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정했단 말이야. 그런데 금융기관이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대부비율이 몇 프로가 되죠? 130%가 되겠죠. 1억에 1억 3천을 빌려주면, 그죠? 1.3이니까 1억 3천 나누기 1억 하면 1.3 곱하기 100 하면 130%지. 쭉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는, 그죠? 근데 그런 금융기관이 있겠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말아먹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서브 모기지 사태 발생한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부실 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5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걸 10억으로 평가한다. 그럼 똑같이 50%를 빌려주면요. 5억짜리에서 50% 대출해주면 2억 5천밖에 안 되죠. 대출 금액이. 근데 그걸 15로 평가하면 5억까지 빌려줄 수 있죠. 똑같이 50%를 빌려도. 그럼 5억짜리 그 5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5억 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대부분이 50%가 100%로 늘어버리는 셈이죠. 그죠? 그게 부실 대출이죠. 근데 차입자가 돈 빌려서 돈 못 갚으면 주택을 매각해서 채무를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5억짜리를 15억으로 평가하고 5억을 빌려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매각하려고 하니까 4억 5천이라 다 회수해도 투자 금액을 모두 회수를 못하는 거죠. 부실 채권으로.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줄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게 서브 모기지 사태란 말이야. 대부비를 너무 높게 평가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근데 대출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비는 절대 100%를 초과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있느냐? 대출 시점에서는 최고로 대출을 해줘도 나중에 금융원에서 모기지론을 배우면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통상적으로는 70% 이하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겠죠. 근데 대출 후에 이 담보로 적용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 뭐 IMF가 발생해가지고 시장상이 급변하니까, 그지? 1억짜리 이 주택이 4천만 원까지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그 시점에서 대부를 한번 계산해봐요. 4천만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해 줬죠. 그럼 몇 프로고? 1.5니까 150%가 되잖아, 대부비율이. 그러니까 담보부동산 가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비율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대부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비율이 60%면 지분비율은 몇 프로란 뜻이지? 40%. 내 돈 40% 놓고 대출 60% 받았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부비율하고 지분비율을 합치면 100%가 되겠죠. 대부비율에 지분비율을 합치면 100% 1입니다. 대부비율이 60%로 0.6이면, 그죠? 지분비율은 40% 0.4가 되니까 두 개를 합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러면 1에서 대부비율을 차감하면 뭐가 되고? 지분비율이 되고 1에서 지분비율을 빼면 대부비율이 된다. 그 말이잖아, 그죠? 대부비율하고 지분비율을 합치면 100% 1이니까 1 마이너스 지분비율은 대부비율, 1 마이너스 대부비율은 지분비율. 알겠지? 자, 이 대부비율은 실제 이게 중요한 거라.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건데요. 부채 비율이란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한다. 이 부채가 바로 대부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분이 지분 비율을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대부 비율을 지분 비율로 나눠주면 됩니다. 대부 비율을 지분 비율로 나누면 되는데 대부 비율하고 지분 비율을 합치면 100%죠. 100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럼 대부 비율이 60%일 때 지분 비율은 40%가 되겠지. 그럼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될까?
60 나누기 40이니까 1.5로 150%가 된다. 이런 뜻이네. 그지? 대부 비율을 가지고 부채 비율을 계산하라. 어떻게 하느냐? 대부 비율 밑에 지분 비율을 적는다. 두 개 합치면 100%가 되니까 대부 비율이 60%면 지분 비율이 40%라는 거 금방 알겠죠? 대부 비율 밑에 지분 비율을 적고 나눠버리면 돼. 그럼 그 값이 부채 비율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해본다. 지금 했다. 대부 비율이 20%입니다. 20%. 그럼 지분 비율은 몇 프로가 될까요? 80%가 되겠지. 그럼 부채 비율은 얼마고? 20 나누기 80이라. 80분의 20이죠. 대부 비율을 적고 밑에 지분 비율을 적고 나눠버리란 말이야. 그럼 8분의 2니까 4분의 1이죠. 얼마? 0.25니까 25%가 된다. 이런 뜻이야. 그지? 대부 비율이 20%면 부채 비율은 25%가 됩니다. 대부 비율이 50%다. 50%면 지분 비율도 몇 프로? 50%. 그럼 부채 비율은 1이 나왔으니까 100%가 된다. 이런 뜻이네. 그지? 무슨 비율은 꼭 계산을 했을 때 1, 0.25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해야 비율이 환산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은 100%가 됩니다. 그지? 대부 비율이 80%입니다. 80%. 그럼 지분 비율은 20%고 부채 비율은 4가 나왔으니까 400%가 된다는 뜻이네. 그지? 대부 비율이 100%입니다. 100%. 그럼 지분 비율은 0입니다. 분모에 0 들어갔죠? 값이 0 그러지 마라. 분자에 0이 들어가면 값이 0이지만 분모에 0이 들어갔잖아요. 무한대입니다. 값이. 그리고 대부 비율이 100%면 부채 비율은 무한대가 되고요.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100%가 되는데 이 대부 비율을 가지고 부채 비율을 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부채 비율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바로 대부 비율이 20%면 부채 비율은 25%,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100%, 대부 비율이 100%일 때는 부채 비율이 무한대가 된다. 아주 빈번하게 시험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대부 비율이 50%일 때는 부채 비율이 얼마? 100%. 대부 비율이 100%일 때 부채 비율은 무한대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 대부 비율이 약간만 대부 비율이 봐. 20%에서 50%로 30% 정도만 증가해도 부채 비율은 25에서 100%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야. 대부 비율이 약간만 상승하면 부채 비율은 아주 급격히 크게 증가해 버리거든. 대부 비율을 가지고 부채 비율을 구하는 요령을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비율 분석 상대는 두 번째 비율이 부채 감당률. 오늘 요거 다 하고 갑시다. 어쩔 수 없다. 조금만 참아라. 배고프죠? 집에 가서 밥 2그릇 드시고요. 시장이 반찬인데 뭐 배고플 때는 그죠? 맛있을 거 아니야. 그죠? 쉬는 시간에 저 정수기에서 물이라도 좀 2컵 드시고 들어오지. 배고픈데. 부채 감당률. 차입자의 부채 감당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 부채 서비스액이 뭘 뜻하고? 원리금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으로 원리금을 얼마나 감당하느냐 이 말이야.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연간 상환할 원리금이 1000만원이야. 1000만원. 근데 예상되는 순영업 소득이 1500만원이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1.5배가 나왔죠. 근데 역시 연간 상환할 원리금이 1000만원인데 예상되는 연간 순영업 소득이 80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럼 부채 감당률은 0.8이 나옵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다. 1보다 적으면 순영업 소득으로 원금과이자를 지급하기도 부족하다 이 말이야. 1년에 발생하는 수익을 전부 원리금 상환하는데 써도 200만원이 모자라죠. 거의 채무를 불행하겠죠. 그죠? 근데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은 순영업 소득으로 원금과이자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500만원 남죠. 그럼 채무 불행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차입자의 부채 감당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부채 감당률을 평가해보고 이게 최소한 1.4배, 1.4에서 1.6배 사이가 나와야 차입자의 채무 불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대출을 신청합니다.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부채 감당 능력을 평가해가지고 대출 규모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비율인데요. 우리가 3, 4월에 가서 최대 대출 금액을 계산한 문제가 매년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 계산 문제를 안 풀면 안 돼요. 매년 나오는 게 정해진 계산 문제인데 모르고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 그걸 풀기 위해서는 대부 비율하고 부채 감당률을 모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순영업 소득이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는다. 순영업 소득이 부채 수익의 몇 배가 되느냐. 아까 봐라. 성수 읽을 때 그죠? 투자 금액이 수익의 몇 배냐 이렇게 읽었지. 이 분자가 분모의 배수를 뜻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읽을 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1보다 커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어? 반드시 커야 됩니다. 최소 1.4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한 1.4배 이상이 돼야 되고 크면 클수록 양호한 비율입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하기가 역부족이다 이 말이네. 그죠?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감당하기가 부족하잖아요. 원금과이자를 지급하기도 부족하죠. 그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무조건 1.4배 이상이 나와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대출을 시행하는 비율입니다. 공식을 꼭 기억해놓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 채무불이행률,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 이런 뜻이에요. 자, 분모 잘 봐야 돼. 분모가 유효조소득이에요. 뭐라고? 순영업 소득이 아니고 유효조소득입니다.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이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을 얼마 정도 감당하느냐 이 비율이에요. 만약에 연간 예상되는 유효 총소득이 1억 정도인데 1년에 지출할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연간 상환할 원리금을 계산하니까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부채 감당률이 얼마가 나오노? 100% 1이 나왔죠. 저 부채 감당률 아니고 죄송합니다. 채무불이행률이 그죠? 채무불이행률이 1이 나왔죠. 채무불이행률이 1이다 그 말은 1년에 1억을 벌어서 경비 7천 지출하고 원리금 3천 상환을 하면 남는 돈 하나도 없죠. 근데 모자라는 것도 하나도 없죠.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는 것이 뭐죠? 뭐라고? 뭐라 그러지? 그렇지. 본전이죠. 그죠? 본전. 똔똔. 세임. 그죠? 그걸 본전이라 한다.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시험에. 그걸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 손익분기점.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이 손익분기점을 측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을 그냥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합니다. 손익분기점 또는 손익분기율. 유효조소득,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분모가 유효총소득이에요. 이거 지문으로 자소동량의 채무불이행률은 순영업 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 걸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렇게 틀리게 나와. 순영업 소득이 아니고 뭐 유효총소득이라고 했어요. 분모. 이 공식을 절대 분모에 있는 공식을 유효총소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사입자가 채무를 불행하니까 채무 불행은 안 할수록 좋겠지. 0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행률이 0에 가까울수록 채무 불행 가능성이 적어서 양호하다. 이런 비율이 되겠죠. 그죠? 그 네 번째 비율이 총 자산 회전율. 자산 회전도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총 자산 회전율. 총 투자 금액에서 총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총소득 또는 조소득 같은 말이죠. 그죠? 총투자에서 총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총투자 금액과 같은 말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3억짜리면 총투자액도 3억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이 8억이면 투자금액도 8억이 되는 거죠. 항상 부동산 가격만큼 투자금액이 구성되는 거니까 부동산 가격이나 투자금액은 같은 말이에요. 이 부동산 가치에서 총투자액에서 총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요놈하고 이제 분모 문자를 바꿔봐요. 그러면 총투자금액은 총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죠? 요게 바로 뭐냐? 총투자액이 총소득의 몇 배냐? 총소득 성수 또는 조소득 성수란 말이야. 바로 이 조소득 성수하고 역수가 되는 게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요게 자 아까 요 성수가 4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성수의 역수들이 다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어림시험에서 사용되는 수익률이란 말이야. 근데 요 총자산율 요게 이제 조소득, 총소득 성수하고 역수지만 요놈이 비율 구조에서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요 조소득 성수, 총소득 성수하고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이다. 요 역수를 모르면 안 되거든 나중에. 역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산 회전도를 나타내는 건데 투자 금액은 적을수록 좋고 총수익은 클수록 좋아. 그지? 그럼
그럼 분모가 적어지고 이 분자가 커질수록 이건 높게 나타나겠지. 총자산 현실이 크면 클수록 그죠? 투자 금액은 적은데 비해 총수익을 크게 확보했기 때문에 자산 회전도가 높아 양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당연히 클수록 양호한 비율이 되겠죠. 저소득 성수의 역수가 총자산 회전이고요. 그다음에 영업 경비 비율 또는 뭐 운영 경비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냥 줄여서 뭐 영업 비율이라고도 운영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영업 경비 비율 또는 운영 경비 비율. 총소득에서 총이나 조가 같은 말이죠. 그죠?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총소득은 두 가지가 있지. 봐봐라. 가능 총소득도 있고 유효 총소득도 있잖아. 그지? 총소득이 두 개라. 그러니까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수익은 가능 총소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능 총소득이 들어가면 영업 경비 비율은 가능 총소득에서 산정한다. 이렇게 단서가 나오겠지. 유효 총수익이 들어가야 되면 유효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총수익 중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총수익은 커야 좋죠. 경비는 적게 나갈수록 좋겠지. 그럼 이 분모가 크고 분자가 적을수록 이 비율은 낮게 나타나요. 영업 경비 비율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습니다. 영업 경비 비율이 낮으면 총수익을 크게 확보했단 말이에요. 총수익을 많이 이 수익을 확보했지만 경비 지출을 억제했다는 거죠. 그죠? 수익은 많이 발생했는데 경비는 적게 지출했다는 뜻이니까, 그지? 자금 관리를 매우 야물게 했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영업 경비 비율이 부동산의 관리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영업 경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해서 자금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해서 우수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이 비율이 낮을수록 양호합니다. 이렇게 비율 분석 보면 이거 이외에도 지금 제가 5개 비율 알려드렸거든. 근데 실제 대부분에서 부채 비율을 하는 게 한 개 더 나왔을까? 비율이 6개가 나왔죠. 근데 이거 외에 또 있습니다. 수입 비율, 소득 비율도 있고요. 공실률도 있고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비율들이 있어요. 근데 3, 4월에 가서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걸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거든요. 고등교로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알려면은 그 문제를 풀려면 대부 비율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대부 비율을 꼭 공식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부채 감독률을 꼭 알아야 돼. 요 비율을 모르면 그냥 한 개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형태로든 부채 감독률은 반드시 시험에 등장합니다. 지문으로 등장하든 독립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든 뭐 이 자체만 가지고도 한 문제를 내든 그죠?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 비율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은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3월 달에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까지를 알면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이 가능해지거든요. 오늘은 비율 분석 사람들은 비율의 종류를 좀 익히시고 5개의 비율들 나중에 어차피 그 공식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이다.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니까. 그래서 유심히 좀 공식들을 봐두고 특히 채무 불이행률에 요 분모에는 유효 총수익이 들어간다. 이런 거 기억하고요. 부채 감독률은 분모 문제 요 공식 자체를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건.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부채 비율을 하는데 대부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부채 비율을 계산해야 되는가까지 이런 걸 습득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보강을 하면서 토요일 날 하고 오늘까지 해가지고죠. 이번 시간까지 투자론을 다 정리해 봤거든. 근데 이게 범위도 좀 넓은 데다가 상당히 난해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위험과 수익 분석도 그렇고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든가 효율적 청산에서 발전하는 원리 그리고 화폐의 시행가치 계산이나 뭐 투자 분석 기법들이 다 공부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상당히 할 게 많을 거다. 그죠? 서브노트를 다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지? 서브노트 하고 계시죠? 지금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다 하네 그러면 2월 마지막 주 지났는데 서브노트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면 3월부터 오지 마요. 환불 없이 퇴원 조치합니다. 환불 해주고 내보내는 게 아니고. 알았지? 그거 안 하고서 합격할 확률이 없다. 서브노트 꼭 만드셔야 됩니다. 개론은 꼭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돼. 그리고 2차 과목도 그날 배운 진짜 중요 포인트를요. 반드시 2번을 읽고 연습장에 한번 써가지고 그걸 차곡차곡 모아놔야 돼요. 나중에 정말 3, 4월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를 하고 싶고 3, 4월이 무난하게 지나가야 10월까지 제대로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학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배경을 까는 겁니다. 지금 1, 2월이 조금 힘들겠지만 서브노트를 꼭 하셔야 되는데 오늘 다룬 내용은 전부 서브노트에 옮겨야 될 내용입니다. 버릴 내용이 거의 없어요. 다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가면 집에서 할 게 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했는데도 또 하다 보면 그죠? 분명히 내가 적어놨는데 이 또 뭐 말이야 또 이런 게 있지.
그럼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꼭 한번 하면서 동영상을 한번 더 들어보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오늘 좀 어려운 거 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뭐 중개사 공부한다고 다 고생하지 고생 안 하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내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다 똑같은 동기로서 똑같이 겪는 아픔이니까죠. 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되겠어요. 월요일이 즐거워야 마무리도 즐겁다. 오늘 즐겁게 하루 시작하시고 좀 공부한다고 머리는 아프겠지만 그죠? 이번 한 주도 즐겁고 유익한 한 주 되십시오. 다음 주에 건강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